16세기 필립 2세가 통치했던 스페인 제국의 영향력은 상당했어. 이베리아와 저지대를 비롯한 일부 독일 지역, 남이탈리아와 지중해 거점들, 아메리카 대륙의 상당 부분과 태평양 군도 등 광범위한 영토를 차지했지. 그중에 최근에 편입된 필리핀 식민지에서는 대담하기 짝이 없는 계획이 하나 수립되고 있었어. 그것은 다름 아닌 중국 정벌론이야. 당시 스페인은 유럽의 수많은 군주들을 굴복시켰고 레판토에서 3대륙에 걸친 오스만 제국을 패배시켜 막대한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어. 무슬림들을 물리치고 태어난 스페인 제국에게 마치 신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 한편 필리핀은 1568년과 1570년에 포르투갈인들에게 세부가 공격당해서 요새가 파괴당하는 위협을 겪었으며 1574년에는 중국 해적들이 70여 척의 배를 이끌고 무자비하게 마닐라를 공격하는 등 여기저기 치여서 국가적인 순환이 말이 아니었어. 가난한 필리핀 식민지로서는 스페인 본국의 투자가 필요했는데 그런 상황은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스페인들의 야망과 자신감에 힘을 불어넣고 결국 중국으로의 원정까지 구상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이어져. 물론 중국 정벌론의 계기가 이것만 아니야. 당시 중국에서 공인된 크리스트교 세력은 마카오를 거점으로 한 예수회 뿐이었는데 사실 중국은 크리스트교가 중국의 관원을 자극하는 것을 꺼려해서 포교 활동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 이에 부정적이었던 데라다와 같은 아우구스티노에나 도미니코의 사제들은 재빨리 중국에 포교하기를 원했고 이 같은 상황이 중국 정벌론을 더욱 확산시켜 예수의 세력들도 스페인이 중국을 정복하고 포교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질까 우려하여 정벌론에 동참하게 되었지. 이렇듯 중국 정벌론은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점차 힘을 얻기 시작해. 부정할 수 없이 제국주의적인 이 계획은 과연 어떻게 진행됐을까? 일단 1569년 앞서 언급한 아우구스티노의 수사 마르틴 데 라다의 아메리카에 건설된 누에바 에스파냐의 부왕 마틴 알만차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 정벌론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해.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은 필리핀이 힘이 없고 가난하지만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중국을 쉽게 정복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어. 이로부터 4년 후 디에고 데 아르티에다 선장의 필립 2세의 보고서에서도 데라다의 주장이 반복돼서 배 2척과 정예병력 80명으로 중국의 예비 탐험대를 꾸리자고 제안하였지만 그가 필리핀은 가치가 없다고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중국 정벌론에서 필리핀을 바라보는 관점은 엇갈렸다고 볼 수 있어. 뭐 어찌되었든 이 중국 정벌론은 필립 2세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와 별개로 필리핀에서의 중국 정벌론에 대한 열기는 더해갔어. 1576년 필리핀 총독 프란시스코 데 산데가 원정에 대한 압박으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지. 대산대는 5천여 명의 무장대 스페인군이 일본, 중국 해적들과 함께 루손섬의 북부에서 남으로 배를 건조시켜 이틀 거리의 중국 남부 해안으로 향해 2~3천여 명의 병력이 중국의 한 지방을 정복하면 억압받는 중국 민족이 명나라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후에는 크리스트교의 힘으로 중국을 정복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어. 더군다나 계획에서 200명의 병력을 지닌 코르셰어가 3만 명의 중국 주민을 약탈할 것이고 중국의 아커버스는 쓸모없다고 언급된 점에서 스페인이 중국을 얼마나 얕잡아봤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하지만 스페인이 아스텍이나 잉카를 정복한 것과 같은 방식이 중국에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알 수 없었어. 그 후 필리핀 6대 총독인 산티아고 데 베라에 대해서 중국 정벌론은 절정에 이르렀어. 1586년 데 베라는 필리핀 원주민 5천여 명, 일본 예수의 선교사들이 모집한 기독교도 일본인, 스페인 병력 만여 명과 포르투갈을 끌어들여 중국 원정에 나서기로 했어. 지휘관으로는 데베라 총독이 뽑혔고 스페인군은 복관성을, 포르투갈군은 광동성을 공격하기로 계획했어. 이때 스페인 본국에게 요구되는 병기까지 자세히 명시되었었다고 하는데 많은 총기를 필요로 했음에도 포탄과 탄환은 중국에서 구입하기로 계획됐었는데 그 이유는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였기 때문이라고 해. 이 아이러니가 마닐라에서 인지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당시 강대국들인 스페인, 포르투갈의 동군연합인 이베리아 연합과 전통적인 강대국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활약하던 일본이 참전하게 될 근세의 세계대전이라 불리게 될 국제전이었으나 1588년 칼레해전에서 스페인 함대가 패배하게 되면서 이 계획은 무산이 되고 말아. 그런데 왜 필립 2세는 중국 정벌론을 거부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마드리드 반대편의 식민지 관리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야. 마닐라에서 마드리드까지의 통신을 하려면 장장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이 엄청난 간극은 아시아 정세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지. 필립 2세는 이 같은 상황이 전쟁을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거였어. 두 번째로는 금전적인 문제였는데 필립 2세는 충분한 돈이 없었고 세 차례에 걸쳐 파산 직전에 갔지. 그가 신대륙에서 벌어들인 보물들은 스페인이 아닌 유럽의 채권자에게 전달되었고 필립 2세가 사망할 때까지 급증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정부 수입의 40%를 소비했고 스페인에서의 인플레이션, 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100배가량이 되는 카를 5세에게서 물려받은 부채, 군비 증강과 치솟는 전쟁 비용 등의 문제는 스페인이 중국 원정을 주저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 물론 대산대는 중국 원정의 왕실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설령 중국 원정을 성공하더라도 식민지 통합을 위한 막대한 재정적 유출은 스페인 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지. 세 번째로는 군사적인 문제야. 설계조차 갖추지 못한 아메리카 제국들에 대한 원정과는 다르게 중국은 명실상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고 물론 스페인이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스페인 왕실 최고 식민 통치기구인 인디아스 위원회는 이 계획을 회의적으로 봤어. 500만 명의 병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점령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는 필립 2세에게 중국 원정을 진행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야. 1586년 필립 2세는 일기에 나는 더 많은 왕국이나 국가를 얻으려는 야망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 며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나는 만족스럽다. 라고 적은 바 있어. 필립 2세의 말이 그저 거짓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 실제로 카를 5세가 물려준 제국은 막대했고 제국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더 어려웠으니까. 스페인은 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모든 지방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여력조차 없었고 심지어는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심하고 있었어. 16세기 후반의 스페인을 휩쓴 분쟁들은 방어적이거나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원정은 이것도 또 저것도 아니었고 또 중국이 스페인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필립 2세에게도 굳이 중국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1580년에 포르투갈 합병 이후 필립 2세는 포르투갈인의 충성을 받아내고 그들을 제국에 유지시키고자 했어. 그런 상황에 중국 원정을 감행하게 된다면 마카오가 위협에 빠지게 되어 일본과의 무역이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의 아시아 외교가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필립 2세의 중국 원정에 대한 거절 의지는 더욱 완강해졌지. 필립 2세는 중국의 고려 천자라 불리는 만력제에게 두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원정이 시행됐다면 어땠을까? 과연 성공했을까? 아니면 실패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을 거야. 1550년대에 몽골인들이 중국 북부에서 약탈을 저지르고 북경 인근으로 이동한 적이 있어. 중국은 수도에 주둔 중이던 10만 이상의 병력으로도 막지 못하고 몽골인들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근처 수비대에서 5만여 명의 병력을 소집해야 했지. 1555년에도 중국 남동해안에 상륙한 72명의 외국 무리들이 침략을 해서 난징 주변의 내륙을 휩쓸었는데 이때 8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인 4,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왜구를 한 명도 죽이지도 못한 채 900명이 전사하는 참패를 겪기도 했어. 더더욱 명예해군도 서서히 쇠락하고 있었는데 이런 배경이 스페인의 중국 원정이 성공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지. 하지만 과연 스페인군이 아편 전쟁에서의 영국군만큼 활약할 수 있었을까? 몽골인과 왜구들은 소규모의 병력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놀랍게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에 비하면 체격이 비교적 큰 중국 원정군은 보급과 이동면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을 거야. 당시 동서양의 기술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스페인군이 연전연승하여 빠르게 중국을 정복하기는 어려운 일이지. 그리고 중국이 스페인 본국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병력을 운송하는 것과 보급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야.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전쟁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북쪽을 돌다가 파멸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스페인에서 중국까지 병력을 이동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해. 게다가 스페인은 자신들의 식민지에 주둔시킬 여유조차 없었으니까 말이야. 사실 거리까지 고민해볼 필요도 없는 게 스페인군 본연의 국력만 따져봐도 그래. 1596년 스페인 본국의 승인 없이 이뤄진 캄보디아 원정에서 역사학자들이 암흑기라고 평가하는 시기에 들어선 캄보디아조차 정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스페인이 중국을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이길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지.
게다가 대산대의 계획에서와 달리 중국인들은 중국 본토에 몹시 동화되어 있었기에 그들이 스페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워. 물론 이자성의 난과 같은 농민 반란과 임진왜란의 빠른 시작을 기대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스페인의 승리를 확정 지을 수는 없어. 왜냐면 아직 바다가 남아있기 때문이야.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해상 전력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워낙 자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 승리를 점칠 거야. 당시 유럽의 해군은 명백히 중국의 해군의 질적 우위를 차지했으니 말이지. 하지만 1521년에 튜멘해전에서 중국 해군이 그들을 압도적인 양적 우위로 포르투갈 해군을 패배시킨 전적이 있으니 그 또한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중국에 상륙한 스페인군이 압도적인 중국의 인적 제한에 일본 제국처럼 죽어가거나 명의 수도인 북경으로 빠르게 진군하여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건데, 명은 북경으로 진군하는 스페인군의 위협을 느껴 대규모의 군을 스페인을 막기 위해 이동시킬 것이고, 스페인은 중국의 엄청난 수의 해군의 제해권마저 잃기 시작할 거야. 어쩌면 필리핀을 빼앗기고 보급률을 잃고 중국 내륙에서 스페인군이 전멸하거나 스페인군이 간신히 중국의 대군에게서 해안가로 도망쳐 스페인으로 귀환하는 것을 상상해볼 수도 있어. 어쨌든 이 계획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어.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영국에서 붕괴되었고 명은 청에게 무너졌으며 중국 원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행을 했지. 스페인의 중국 원정이 실현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어쩌면 스페인 때문에 쇠락한 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에게 정복당했을 수도 있고, 무사히 명이 승리해서 필리핀이 중화에 속하게 되고 동아시아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었으니 말이야.